제가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비밀을 여기서 그냥 밝히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직전에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위안화. 미국 중국 채권 수익률 떨어지는 거.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제 지인 중에 인재금융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저렇게 중국의 채권 수익률 저렇게 낮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른바 그러면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을 해보면 어떠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엔 캐리 트레이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일본의 엔화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로 차입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고금리에 뭔가에 투자를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위안화는 금리가 저렇게 낮으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빌리는 거야. 빌려가지고 그걸로 뭘 하냐?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중국에서 사야겠군요. 일단 위안화를 빌린 다음에 그걸로 어쨌든 중국에도 비트코인 투자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못하지만, 하지만 맞아요. 살 수 있거든요. 또 하는 방법이 있죠. 예, 다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럼 그걸 이제 사가지고 투자를 해놓거나 아니면 지갑에 넣어갖고 그걸 갖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미국으로 가든지 비트를 뭐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트를 들고 있어도 되고. 그럼 뭐 크게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이죠, 뭐. 그거 가능합니다. 그죠? 중국에는 바이낸스 거래소 접속이 돼요.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에 물론 위안화 계좌 연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바이두나 이런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우회 방법 이런 거. 우회 방법, 위챗 그리고 그 거기서 많은 메신저 있잖아요. 뭐냐 그 QQ 같은 거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과 위안화 P2P 거래를 할 수- 텔레그램 방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해준대요. 저 그 외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금지시켰는데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디서 만나가지고 서로 지갑 교환하고 뭐 하여튼 맞아요. 방법이 있으니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그 지인이 근데 중국에서 돈을 어떻게 빌릴 거냐 그런 거예요. 중국의 지인한테 빌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랬는데 거기서 막히더라고. 중국 지인 중에 아니 백 대표님은 진짜 중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저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중국에 좀 믿을만한 지인한테 엔화 좀 빌려가지고 엔화란다. 위안화를 빌려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로 한번 떼돈을 버는 걸로 한번 올해. 시원하게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 예. 여기 댓글에 공산당에 안 잡혀가시냐고.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잘못하면. 그 공산당한테 잡혀갈 위험은 백 대표님이 지시고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저한테 조금 이렇게 수수. 또 보시면 한턱 쏘시고 이런 느낌인가요? 예.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의 채권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정말 중국 정부가 중국 내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열심히 달러를 찍고 금리를 제로 심지어 뭐 마이너스로 만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돈을 풀고 이 풀린 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우리 백 대표님은 그게 결국은 유동성의 증가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으로도 연결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중국 공산당, 중국 정책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중국 내부에 뭔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또 이제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중국에서도 인공지능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 방송에 제가 JJ 크립토 라이브 오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그 대언어 모델이 지난달에 나왔는데 그게 챗 GPT보다 훨씬 저렴하게 훈련도 받고 공짜래요, 공짜. 근데 그걸 써본 그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가 굉장히 좋다고. 근데 중국의 기술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 비아디라고 하죠. 그 전기 자동차. 걔네가 서초동에다가 뭐 쇼룸도 만들고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막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중국의 AI 기술이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좋아요. 그건 인정해야지.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도 들어오고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들이 산업 발전에 쓰이는 건데 자기는 내수 부양도 있지만 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투자를 받은 중국의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도 오고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잘 못 갈 거지만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된 가장 큰 이슈가 이 비아디 소식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뭐 저희가 원화가 워낙 약세가 되고 뭐 한국 경제 위기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를 틈타서 우리가 지금 이 정세가 안 좋아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 자본이 한국의 렌터카 업체 1, 2위를 모두 다 뭐 인수를 했다. 그래서 이 비아디를 우리 국내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중국 차 싸다고 해도 나 안 탈래 이런 입장이니까 렌터카를 통해서 좀 비아디를 풀 것 같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인 걸 틈타서 중국 자본이 침투해버렸다. 뭐 이렇게 시작된 오늘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BYD죠 이름이? 약간 옛날에 BYC 생각납니다. BYC 아시나요? 속옷 브랜드 아닌가요? 속옷 브랜드.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네요. 겹쳐요. 아니 백 대표님 미국에서 중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비아디가 없었나요? 그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기차 자체가 이렇게 뭐 어디서도 논의되는 걸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BYD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현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뭐 중국 자본이 우리 경제가 약한 틈을 타서 뭐 먹으러 들어온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중국 애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들 돈을 갖고 오는 건데 한국에서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건 자본의 논리니까 지금 렌터카 회사 2군데를 인수했다 뭐 이러는 건데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중국 자본이 왜 한국에 들어올까? 왜 한국의 렌터카 시장일까? 그리고 비아디 같은 전기차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도 잘 만들어요. 맞아요. 잘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잘 팔려요. 물론 미국의 전기차는 대부분 뭐 테슬라 때문에 뭐 저기긴 하지만 뭐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중국 차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돈 벌려고 들어온 건 아닐 테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제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자동차 기자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실은 그 자동차 기술을 중국에서 배웠어요. 현대자동차도 아주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배워왔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현대자동차가 너무 잘 만드니까 거기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미국에도 수출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차하고 한국 차하고 막 경쟁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물론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는 토요다니까. 그런데 중국 애들도요. 자동차 기술의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어요.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고 뭐 이런 게 다 중국 자본이었거든요. 걔네들이 그걸 배워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배워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더 앞서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마치 한국이 일본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워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가 토요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보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 자동차 전문 기자 할 때 자동차 쪽 출입하면서 그 현대자동차 그 연구진들 만나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일본을 좀 뛰어넘으려고 일화를 들어주는데 일본에서 신차를 만들잖아요. 갖고 들어와요. 그거를 현대자동차의 그 연구진들이 다 뜯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사 하나까지 다 뜯어갖고 다 뜯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한 거거든요. 중국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쌍용 자동차 같은 거 인수해가지고 또 현대자동차가 새 차 만들면 그거 가져다가 분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업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해야지 이제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번 붙어볼래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자동차는요 그렇게 만든 기술로 일본 시장 진출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일본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차를 사지 외국 차 안 사요. 그래서 일본 진출에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일본 시장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현대차랑 경쟁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시해서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렌트카를 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렌트카로 해보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얼마 전에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어떤 버스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택시 옆에 있는 버스를 가리키면서 저게 중국산 버스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이어.
네. 그런데 그 택시기사님의 설명이 저 버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투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돈이 들어와서 우리를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도 있지만 산업 발전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본 시장 공략하고 수출도 같이 한 것처럼 중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자동차가 좀 더 잘해야겠지.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이 한국 렌터카 시장으로 침투한 게 비아디는 아니고 어피니티 에쿼티라는 사모펀드가 이 렌터카 1, 2위인 SK랑 롯데렌탈을 이제 인수하게 된 건데 뭐 찾아보니까 이 사모펀드가 락앤락도 가지고 있고요. 쓱닷컴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데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한 모든 곳이 수익이 안 나서 회수를 못 하고 있어서 현금의 유동성이 가장 좋은 렌터카로 진입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시장에 들어가서 돈 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돈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들어왔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요. 자동차가 이런 렌터카 회사를 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좀 긴장할 필요는 있는데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차를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 현대자동차가 너무 인기가 높아서 외제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대차를 사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외제차 사자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뭐 제네시스 같은 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품질로 승부를 하면 겁날 거는 없죠. 근데 이제 비아디가 과연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그 자동차 시장에 제가 자동차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뭐 저희의 걱정은 이렇게 한국 경제가 좀 위기 속에 있고 원화가 약세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나? 이게 걱정인 거였죠, 저희는. 괜찮지 않죠. 도대체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생각은?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의 일단은 좀 선전을 바라겠죠. 근데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기업 정서를 그동안 너무 많이 키워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오히려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을 엄청 퍼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진 산업으로 빨리빨리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이 중국의 엄청난 덤핑, 가격 덤핑 그게 다 보조금 덕분인데 그거랑 경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이 서포트는 못 해줄 망정 맨날 기업 총수들 잡아다 가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왜 HBM에서 늦었냐?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몇 년 동안 다 놓친 거거든요, 결국. 그리고 미전실 해체하고 사람들 뭐 사장단 다 감옥에 잡아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시 도약하길 바라고 10만 원, 20만 원 가길 바란다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결정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조금 얘기해줘가지고 3% 반등 하루 만에 하는 거 보면서도 다시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자산이 있으니까 그 대체 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으로 다들 달려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거의 해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해외 주식 투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90%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대요. 엄청난 쏠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는데 4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더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기본적으로 너무 위험한 것만 찾아가지고 고수익, 고배당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이 코인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시장도 똑같이 마련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뭐 빨리 갈 것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투자하니까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 먹고 나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미국 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ETF 사서 투자하면 되듯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적립식으로. 나 월급 받으면 월급에서 딱 얼마 떼어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그것만 하면은 되는데 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우린 대체 투자 자산이 있다. 비트코인이다 그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돌아오고 원화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투자가 다시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한국 기업들 주가가 막 날아가고 이럴 때까지는 비트코인으로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님 의견에 정말 동의하면서 약간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감옥에 가 있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SK 하이닉스가 SK 그룹에 인수된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근데 그 인수 결정을 그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감옥에 있을 때 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도 감옥에 계셨고 최태원 회장님도 감옥에 계셨을 때 그 경영 결정을 하긴 했어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진짜 우스개로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님이 감옥에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 수익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그래요, 반도체는. 근데 이제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경영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거리를 좋은 걸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금방 따라가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산업 쪽에 있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하시지만 진짜 자동차를 갖다가 뜯어볼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산업의 어떤 맥을 짚어내는 게 예전에는 자동차가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빨리 따라가면 자동차 하면 됐죠. 반도체가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빨리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다 해줬어요. 과거의 우리나라 정책은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공장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땅도 내주고 이런 거 해주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행하는 게 데이터 센터 같은 거잖아요. 비트코인 채굴 할 때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인공지능 개발을 하려고 해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가 진짜 종합 예술이거든요. 전기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땅도 넓어야 되고 그게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니까 열을 식혀야 되는 쿨링 장치도 필요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민간이 합동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좀 됐단 말이죠.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무슨 회장님이 얘기하시고 뭐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얘기하시면은 정부에서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받쳐주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왜 그런가?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할 때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시작할 때는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절실함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한가요? 우리가 있는 거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험심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현대자동차나 삼성자동차를 이끌어 오셨던 창업 1세대는 자기 손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의 이재용 회장님이나 지금의 SK 회장님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든 걸 이어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절실함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들도 예전에는 제가 그 경제부처 출입할 때에는 아주 젊은 사무관들, 공무원들도 정말 내가 지금 기한하는 이 기한서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한다. 미래를 좌우한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 경제 관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면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는 것도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젠스랑 같은 사람, 젠스랑 그 CEO가 피치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피치하잖아요. 그런 어떤 궁하면 열린다고 그런 쪽에 당연히 사람들이 가기 마련이죠. 조금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렇게 연간 통화 가치 하락률 이런 거 확인해봐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가치 하락률이 5번째로 컸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을 비교하면 가장 컸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이슈가 너무 많기는 했지만 한국의 통화 가치 하락률이 제일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보여주신 표처럼 한국 주식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뭔가 국장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한국 경기 괜찮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참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일본 같은 나라들만 봐도, 그러니까 일본은 2024년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기업이 요식업체예요. 자이로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외식업 하는 프랜차이즈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방에서 쓰는 기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브랜드가 몇 개 있는 그 기업이 가장 주가 상승률이 가파르고 가장 높았어요. 일본은 그렇게 막 그 기업도 100년이 넘은 기업이에요.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인데 너무 현금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외식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엄청 좋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아시죠? 작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다 거기 가요. 그 외식 프랜차이즈 가요. 왜냐면 그게 그나마 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 가는 것보다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똑같은 스테이크 먹지만 조금 싸게 먹자. 이런 지금 트렌드라서 아무튼 이제 그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중국에도 제가 봤을 땐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내수 경기도 크고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지만 아무튼 중국 내수에서는 막 엄청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 경기로 먹고 살잖아요. 게다가 소프트웨어 기업은 없죠. 다 하드웨어, 뭐 반도체, 배터리 뭐 포함해서 다 그렇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게 저렇게 원화가 더 절하받는 저는 원인일 거라 생각해요.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거 다 빼고, 사실 정치적인 불안정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영국도 난리 났고 뭐 중국도 난리 났고 다 난리 났는데 그래도 계엄은 안 해. 우리나라는 익스트림 했죠. 네, 사실상. 휘몰아쳤죠. 네, 휘몰아쳤죠.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거죠. 비트코인 없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좀 무책임하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그 대체 자산으로 좀 믿고 투자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라서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그런 인식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절실함으로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좋으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개도국에 가면 이제 절실함으로 투자를 하죠. 비트코인이 정말 마진 극한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사막에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와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뭘 가져갈까? 물이죠. 물이죠. 그 상황에서는. 근데 오징어 이제 게임 2 같아. 뭐 빵을 선택하실래요? 복권 네, 선택하실래요? 복권이에요. 오징어 게임 2에서 음. 그렇죠. 그분들은 다 복권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앳더 마진이라는 경제학 개념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뭘 선택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이제는 좀 그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절실함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느낌?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빨리 깨닫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달러 표시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큰 흐름상. 그러면 달러 표시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미국의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ETF에 투자를 하자니 국내 ETF는 뭔가 이렇게 믿음성이 좀 떨어져. 그 쇼츠 보셨다고 했지만 뭐 특별한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무슨 어떤 자산운용사가 뭐 미국장에 투자하시려면 우리 ETF를 사세요.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그런 거야. 왜냐면 S&P ETF가 있는데 약간 국내 자산운용사가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월드와이드 자산이고 미국 애들이 사는 비트코인이나 서울에서 우리가 사는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이거든. 그러니까 기왕에 달러 표시로 뭔가 달러에 연동돼 있는 자산을 산다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좀 틀립니까? 백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미국 주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사람들도 찾는 자산이라고 그걸 좀 확장해서 개념을 보면 비트코인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로 비트코인 한 0.5개 정도는 모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몇 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0에서 시작하시는 건 아니겠죠? 0에서 시작하진 않아요. 그러면 가능하죠. 0.5면 벌써 이 회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거 우리 대표님도 보고 계세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맞춰주십시오. 0.5개. 0.5개 맞춰주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제 연봉은 계속 오르네요.
그렇죠. 비트로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만약에 있죠, 준다 있죠. 하면. 네, 어. 올해까지는요. 아니 좋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묻고 더블로 가는 거야. 지금 이 방송에 지금 동접자 수하고 좋아요 개수 좀 알려주세요. 지금 160명이 보고 계시고요. 좋아요는 53개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지금 동접자가 여기서 한 10배 늘어난다. 그러면 보너스로 그냥 코인 하나 제가 주시나요? 비트코인 대표님한테 하나 주시나요? 말씀드려가지고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여기 방송 팀에다가 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여러분 들으셨죠? 연말 목표 지금 현재 동접자 10배. 여러분 들으셨죠? 그럼 맛있는 거 저에게 사세요. 비트코인 하나가 떨어집니다. 네. 맛있는 거 사는 걸로는 안 되겠다. 1비트면은. 그쵸. 1비트면은 더 오를 텐데. 해외여행 같은 거로 한번 잡아 돌려볼까요? 백이사님을요? 저희 다 같이 워크샵. 저는 외부 초청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 강사. 네, 정말 이제 동접자가 지금 현재보다 한 10배 나가면 다음 내년도 요날 방송은 저기 어디 바깥에서 하는 걸로. 해외에서. 너무 아니요, 좋죠. 뭐 어디 루프탑 이런 호텔 이런 스위트룸에서 루프탑 호텔은 지금도 갈 수 있어. 엘살바도르에 가서 최고급 호텔에 오, 묵어보고. 엘살바도르. 야, 그거 의미 있다. 그죠. 내년도 방송은 엘살바도르에서 하는 걸로. 네, 저희가 그걸 동접자가 목표로 10배가 되면. 저희가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루빈님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JJ 크립토 라이브 이벤트 당첨되셨어요. 그 주소를 꼭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책을 발송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꼭 이메일 주소로 루빈님의 자택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나요? 책? 네, 저도 원합니다. 그럼 이벤트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네. 아니, 제가 올해 첫 방송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래는 지금, 미래는 여기, 누구와? 폴록미디어와 줄여서 이제 불미와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달라고 해서 10분이 써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10분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책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아마 설 플러스 5만 이벤트 해가지고 또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백 기자님도 필요하시면 참여하세요. 익명으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네. 모르게.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5만 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 PD님하고 뭔가 이벤트를 한답니다. 설 언저리에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엘살바도르 간다 했더니 거기 치안 최악이라고 3시 갔다가 누구 한 명만 돌아올 것 같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니에요. 엘살바도르 치안 저희가 좋아졌어요. 피해 서바이벌을 하고 누가 살아 돌아오는지 어깨 3을 거기서 찍어요? 오징어 게임 3?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합시다. 거기 치안 치안 진짜 괜찮다, 좋아졌다는데 이렇게. 네. 증명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좋아졌대요. 진짜. 과연 내년 이맘때 여기 앉아서 방송을 하는 건 셋 중 누가 될지 이거 오징어 게임이야. 1년 동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한 줄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였습니다. 비트가 짱이다. 비트가 짱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비트코인 뭐 비트만세. 올해 다짐과 목표 새해 소원을 하나씩 공유해달라고 우리 PD님이 올해 목표와 새해 소원. 지령을 있으신가요? 저희는 시무식 때 짧게 나누긴 했는데 아,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긴 한데 올해 목표.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스매시파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해외에 많이 알려져서 이제 지금 현재 회원이 좀 적거든요. 근데 이 만 단위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좀 컸으면 좋겠다. P500지수 편입되기.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올해 안에 트리마제로 이사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약 하나 거세요. 정말 연말에 그 스매시파이 가입자가 10,000명이 되면 엘살바도르 그것도 공약하겠습니다. 네. 오, 가자. 가자! 아니,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는 엘살바도르를 왜 택해서. 하필이면 네. 좋은 데도 많은데 라스베가스 이런 데도 있는데. 저는 코리니에서 벗어나는 걸 올해 목표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저희 시무식 때 얘기한 게 있는데 바꿨어요. 올해 목표는 엘살바도르 가는 거. 꿈은 이루어집니다. 과연 연말 저희는 엘살바도르에 있을 것인가? 부켈레를 만나자. 특명. 부켈레 단독 인터뷰.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새해 목표나 소원은 모르겠지만 다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의 방송은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저는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